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각도기 클리닉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일종의 올 웨더 투자 비슷한 것들을 하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겪을 만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연 보내주신 뉴땡땡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도기 클리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그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조금 길어서 오늘 사연을 나누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남성 증시각도기 구독자입니다. 벌써 주식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 우연찮게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보관해 놓던 중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운명적으로 해외 주식 배당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노후에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보았고 때마침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래, 나의 미래, 나의 노후는 주식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에 관련된 서적을 2권 읽고 와이프에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허락받고 처음으로 계좌를 만들고 디즈니, 코카콜라, 파이자, AT&T, 버라이즌, 보잉 등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간이 작아서 한 번에 사지는 않고 몇 달 동안 700만 원 정도 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서 증시각도기에도 출연하신 김단태님 그리고 다른 유튜버를 통해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ETF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월 달에 가지고 있던 개별 주식을 다 팔고 ETF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ETF, 채권 ETF, 금 ETF, 회사채 ETF 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ETF를 알아보고 사서 김단태님과 비슷한 유형이지만 종목과 비중은 다르게 ETF를 샀습니다. 이때 와이프가 허락한 2천만 원 중 1,500만 원 정도를 샀습니다. 왠지 현금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또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 주식을 배우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장난 아니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처음 ETF를 살 때는 그래, 어차피 10년 넘게 할 거니까 난 안전하게 할 거야 하는 마음이었는데 역시 사람 욕심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이때가 7월 말쯤이었는데 애플, 아마존 등 대형 IT 주식이 날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생겨 와이프의 허락으로 추가 6,900만 원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8,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운명적으로 어떤 유튜브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 말이 확 와닿아서 이분 책도 샀는데 이분 말씀 중에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강남 아파트는 비싸서 살 수 없지만 세계 1등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셨습니다. 결론은 시총 1등 회사를 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 맞아. 사람마다 마음은 다 똑같지? 애플을 사야겠다. 하지만 왠지 애플이 몰빵하긴 그렇고 1, 2, 3등인 애플 50%, 아마존 30%, 마이크로소프트 20% 사기로 마음을 먹고 제 주식 인생의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날이 됩니다. 바로 8월 19일이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QQQ를 제외한 모든 ETF를 다 정리하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게 됩니다. 이때도 가는 작아서 한 번에 사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8월 말이 되니 수익이 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야, 역시 대형 IT주구나. 돈이 쉽게 벌리는구나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9월에 조정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9월 중순에 마이너스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10월 달까지는 계속 추매를 하면서 팔지는 않았습니다. 또다시 주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어려운 게 행보라고 하더군요.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박스권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 전에야 최고점 뚫고 애플은 아직도 전고점을 못 뚫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지루하다 보니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테슬라를 필두로 한 IT 성장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 주식 분할이다, S&P 합류다 해서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월 초에 테슬라 만나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서서히 줄이면서 트윌리오, 알리바바, 스퀘어, SE, 니오, 이오퐁, 샤오퐁, FE,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뭐 정말 좋다고 하는 건 다 샀습니다. 12월까지 계속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이 작아서 현금 비중 고려하면서 샀습니다.
12월이 지나니 수익도 생기고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스펙과 IPO 상장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합병 발표 나면 빵빵 터지는 스펙을 보고 이야 이건 새로운 세상이구나 하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 중 우량한 기업들을 팔아버리고 각종 스펙 회사, 스노우, AI, 플랜티어 등을 샀습니다. 스펙은 여러 종목을 소액으로 들어가서 잘 된 건 100% 넘게 수익이 난 것도 있고 2월 13일까지 1,3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2월에서 추풍 낙엽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2월 20일에 수익이 9,800만 원이 되고 2월 27일에 140만 원이 되고 3월 6일에 마이너스 37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1,700만 원 가까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없긴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야수의 심장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전 사실 마이너스 50까지는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금 비중도 마이너스 10% 될 때마다 추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에도 3월 초까지 떨어진 종목을 매수했었습니다. 3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는 이미 각도있는 유튜브를 아침 저녁으로 볼 때였고 각도님 책도 사서 읽었고 뭔가 주식을 편안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라고 하기에 거창하지만 계좌 있는 보유 종목을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좌를 보니 작년에 샀던 애플, QQQ, 마이크로소프트 수량은 줄였지만 아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야, 내가 이 종목은 믿음이 있으니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고 이런 종목을 사야겠다. 그리고 편안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또 대대적인 종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별 종목 50%, 나머지 50%는 ETF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금은 완성까지는 아니고 서서히 완성 중입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70%, 현금은 30%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좋아서 조금 수익이 네요. 긴 사연이지만 재미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변해가는구나. 이거를 되게 처음에는 짠 하고 들어와서 그래 좋아. 주식시장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자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들을 사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배당을 많이 주는 건전한 투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세상을 알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과인지 선악과인지 그거를 따먹어서 벗은 몸을 확인했구나 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가 좋구나 하고 있다가 뭔가 선악과 같은 걸 먹은 거예요. 유튜브 선악과를 먹었더니 새로운 세상이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가면서 새로운 투자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것들 중에 상당 폭 양념이 쳐지죠. 욕심이라는 양념이 쳐집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익을 구하면서 가게 됐죠. 그나마 이분은 이렇게 참 분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좀 충격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투자 기간을 조금 길게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 기간에 정말 많은 투자 여행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수업비 좀 내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투자관을 세우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당장 지금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투자관이 바로 생기지 않죠. 이 업이 약간 고수로 가는 여행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고수가 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죠. 요 산을 하나 넘고 원칙에 충실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그런 투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게 쉽지 않은 게 시장이 세게 변하니까 그리고 남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남이 수익을 내든 말든 한번 눈을 감을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 아마 각도의 클리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오히려 일반 투자 수익률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잘 안 바꿨고요. 그리고 느긋하게 봤고요. 그리고 오른 거 바라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당률 높은 것들 바라봤어요. 아마 이분이 처음에 사셨던 기업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지금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으셨을 겁니다. 뭘 샀죠? 디즈니, 코카콜라, 파이자, AT&T, 브라이슨, 보잉 이런 기업들 사셨는데요. 이 기업들이 아마 지금 1년 동안 갖고 계셨으면 오랜 투자 여행으로 몸은 지치고 마음도 좀
힘들고 그렇지만 세상을 알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내 주머니에 떨어진 게 뭐야 라고 한 것보다 이거 갖고 있으셨던 게 아마 더 훨씬 좋은 결과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수업료 냈다. 세상을 아는 수업료, 그리고 재미도 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알았구나 라고 학원비 좀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기본을 다시 잘 잡고 기본 원칙을 세워서 나의 타겟팅이 무엇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나의 타겟팅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서 관리를 하는 자산 관리이냐, 아니면 수익률을 높여서 내가 이 머니게임에 뛰어들어서 높은 수익을 얻어서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목적이냐. 이 목적타를 정확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타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이 목적타를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유 기간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좋아지는 것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공부하시다가 귀가 얇잖아요. 원래 귀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얇죠. 이게 옳은 것 같고 여기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왔다리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고 이분의 이 그 투자 아이디어가 그 여행의 궤적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그래서 딱 이 클리닉에 딱 좋은 내용들을 주신 건데요. 너무 귀를 얇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것과 비교해 보세요. 계속해서 비교해서 검증해서 기존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이게 더 좋은 건지, 내 욕심이 얼만큼 들어간 건지, 내가 얼마나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과거를 통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보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는 기업이 필요하고요. 그 성장주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말고도 투자할 때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상장된 종목이 몇 개입니까? 2,000개가 훌쩍 넘죠. 코스피, 코스닥까지 합치면. 그리고 미국은요, S&P 500만 500 종목이에요. 지수를 500 종목으로 뽑아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종목들이. 가능하시면 너무 자주 공부하기보다 깊이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고 또 파는 게 더 필요해요. 지금 이제 쫙 많은 것들을, 저 지금 여기 읽는데 제가 모르는 종목도 있었어요. 이 약자가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투자 전문가라는, 물론 제가 미국 주식 안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모르는 기업도 있어요.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죠. 그러나 내가 이 기업을 정말 깊이 아느냐,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 라는 생각, 미국 사람보다 미국에 있는 기업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탑다운으로만, 큰 거시경제 흐름으로만 종목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 정도에 열심히 있으신 분은 깊이 파실 수 있어요. 더 깊이 파서 이래도 저래도 이거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을 잘 하셨으니까 과거의 포지션과 지금의 포지션을 비교해보면 비교되시죠? 수익률이 어떨지. 자, 그래서 이제는 많이 알아보는 것보다 깊이, 그래서 오히려 종목을 조금 많이 줄여라 라는 말씀드리고, 모든 걸 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채권, 원자재 이런 쪽은요 변동성 정말 심해요. 오히려 처음에 매수하셨거나 그 큰 기업들 사신 것보다 변동성과 위험이 더 커요. 원자재 몇 배로 올라가지만 몇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원자재입니다. 채권도 의외로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거 아마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채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가지면 캐리에 의해서 얻게 되는, 즉 만기 이자가 있기 때문에 만기 이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다양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아는 기업에 조금 더 많은 비중, 그리고 너무 많이 늘리지 않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사연을 계속 보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이 여러 사람들과 나눠지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게 된다는 점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